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각도기가 사랑하는 투자자, 투자 인사이트라고도 할 수 있고 각도기가 사랑하는 투자자 코너 정말 오랜만에 해봅니다. 부를 만한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작년도에 그 험한 파도를 이렇게 헤쳐서 탈출에 성공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셨기 때문에 참 모시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올해 2023년도 저와 함께 수익률 용어상박을 하고 계신 타이거 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아주 고통스러운 한 해가 지나가고 올해는 네. 좀 상처를 좀 치유받고 있는 기간이 되고 계시죠?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굉장히 저희가 두 차례 정도 제가 나왔던 것 같고, 한 1년 전에 마지막 방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 상반기에 나왔을 때 저희가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 말씀드렸고, 그렇죠. 방어적으로 갔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수익률 방어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안 좋은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초중반, 그 다음에 좋았던 계좌들은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한 자릿수 이 정도까지도 저희가 방어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서 이제 하반기 넘어온 이 올해 내내 이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센 거에 비해서는 반대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펀드 기준으로는 아마 10% 초반 정도 저희가 수익률 회복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많이 안 깨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 조금 벌긴 벌었지만 저희가 시장이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잘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자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부 고객들은 이런 말씀 해주세요. 어려웠던 시기에 그래도 좀 버텼고, 그리고 수익 낼 때 조금 내줬으니까 두 개 한꺼번에 생각해 보면 안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과거부터 굉장히 오래 맡기셨던 한 4, 5년 이상 맡기셨던 오래된 고객들 분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1인 계좌에 맡기셨던 분들은 타이거가 방어 잘한 건 인정하는데, 과거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수익 잘 내셨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익을 많이 못 내셨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 두 개의 의견 다 맞는 의견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체 평가로는 좀 못했다, 저희가 못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호상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웃었던 이유는 저희가 잘 못해서 사실은 용호상박의 어떤 그 범주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웃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가 이제 그 방송에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가을에 따로 이렇게 만나서 사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적으로 만나서 주식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 얘기죠. 네. 주식 얘기만 하는 사람들인데, 주식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서로 주고받았던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올해 이제 와보면 면면이 정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영준 이사님이 셀렉한 기업들은 제가 기억을 몇 개 합니다. 그날 만나서 얘기했던 것들. 그 중에 한두 종목은 저도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수익을 봤으니까 해당 기업들로. 저 일부는 수익 실현도 했습니다. 워낙 꽤 높은 두 자릿수였어요. 100%는 안 됐지. 100%는 안 됐지만. 100%. 과반에서 100%는 안 됐지만. 반올림에서 100%는 안 됐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높은 수익률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말 올해, 저보다도 오히려 수익률이 좋지 않으실까 할 정도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것저것 섞여 있다 보니까, 펀드는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펀드도 크죠.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사적으로 얘기 나누어서 투자했던 종목들은 시장 수익률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세요? 작년 그렇게 피를 토하는 장, 그리고 막 다들 울고 있는 게 보여지는, 돈을 맡기신 분들이 울고 있던 게 보여지다가 올해는 좀 한숨을 돌렸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본전 오니까 주식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 하신 분들 중에서 심정은 좀 어떠세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사실은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고민이었던 게 주식들이 싸다라는 얘기를 그때 말씀드렸었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다.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오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려 있지만 주식을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김영준 증시각독이라고 딱 쳐보면 작년도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그 요게 이제 증거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저도 사실은 이제 그때 10월 달에 그 두 개를 열어놓고 있다가 11월 달에 이제 사실은 이미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라는 게. 네. 그러면서 주가가 싼 종목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사 안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 소통을 했었는데, 이제 다만, 고객 손실에 대한 저희도 이제 워낙 그 위험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주식 편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움은 남고요. 다만 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 시기부터 정말 결국 종목이라는 것들은 싼 종목, 우량한 종목들 싸게 사면 그런 것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때 막 용감하게 사셨던 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잘 내셨을 거고 저희도 사실은 그 얘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그때 만나 뵀을 때도 그런 종목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이제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 있고 어려운 시기는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던 걸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번 패턴이 똑같진 않습니다. 제일 신기한 거는 항상 이러한 패턴들 하락과 상승 패턴들을 보면 항상 올 때마다 새로워요. 저희가 제일 놀라웠던 하락 패턴은 코로나인 것 같아요. 주식 20년 동안 하면서. 그러니까 매번 사이클을 타는데 항상 공포스러운데 내가 이걸 이번에 겪고 나면 다음번에는 안 속아야지. 내가 견뎌내야지 하는데 그 다음번은 더 이상한 방식으로 더 놀라운 방식으로 공포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락하겠죠. 똑같은 방식이면 사람들이 안 속을 텐데. 저는 뭐 그거 독감이죠 이랬다가 완전 진짜 진짜 와 여러 제 주변에 그때 저점 3월 달에 눈물을 흘렸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남자들의 그 진한 눈물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예, 영화 보고 우는 눈물과 2020년 3월에 흘렸던 눈물은 이제 모든 게 무너졌구나 한 그런 진짜 세상이 무너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의 울음이죠. 그렇죠. 이를 꽉 깨물고 뭔가 인내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것이 농축된 눈물들이죠. 네. 그래도 아니 그때는 뭐냐면 이제 포기하시는 거? 거의 끝났구나. 그런 눈물. 끝났구나. 이빨을 꽉 깨물고 참다가 이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구나 하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애씀과 내가 투자했던 인생은 다 어디로 간 거지? 하는 그런 허탈감. 그렇죠. 2020년 3월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반대 매매되셔서 바닥에서 다 강제로 그 포지션을 청산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셨고. 우리 표현으로 지졌다 그러지. 그렇죠. 깡통 계좌죠. 저도 당해봤으니까. 그게 엄청난 그 데미지거든요. 아직도 저는 가끔씩 그게 생각날 때 있어요. 옛날에 깡통 계좌나 깡통 계좌가 생각날 때 있죠. 트라우마니까요.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번 하락 때마다 정말 패턴이 달라요. 패턴이 다르고 저는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변주라고 표현하는데 계속 변주가 있고 그 변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감하게 좋은 주식들 싸게 사려고 했던 노력들을 하셨던 분들은 항상 수익을 내더라. 그리고 그게 작년부터 올해 한 해까지의 모습이었다. 그게 가장 큰 생각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진짜 이러면서 아니야 이거 여기서 잘 견뎌야 돼. 이제 바닥 왔어 이러면서 사실 여러 번 속았죠. 뭐 6월이 바닥인 것 같기도 했고 8월이 바닥인 것 같기도 했었는데 10월이 바닥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된다 이러면서 이빨 꽉 깨물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갔지 이러면서 더럽게 기네 막 이러면서 했더니 이제 올라와서 지금은 되게 여유 있게 그때 그 22년도의 하락을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역시 그렇게 한 번의 사이클을 경험할 때마다 한 켜씩 조금 성장한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아 제가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20년간 훈련을 시켰으면은 그렇지. 그, 예. 이렇게 둔한 멍청이였던가?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조금씩은 그래도 익숙한 패턴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 근데 저도 사람이고 사실 각동현님도 사실 사람이다 보니 사실 항상 그런 시장에서 또 힘들고 뭔가 행동을 옮기기 힘들고 이럴 때 저희도 주저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항상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사실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걸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5%, 10% 사놓고 또 추가 사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시기에 다행스럽게 일부 종목들은 그렇게 편입한 것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주식들을 그때도 이제 10월 때 나왔을 때도 저는 좋아 보인다. 감산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감산한다는 저희는 가정하에 분명히 이건 일반적인 다른 종목 사이클보다는 빨리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매수를 했고 기계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정말 제가 9만 원에 하이닉스를 샀는데요. 네. 8만 원을 가더라고요. 저는 9만 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PBR 1배 이론도 있고 하이닉스는 PBR 1배를 안 깬다. 뭐 0.9배를 안 깬다. 뭐 과거 역사 평균적으로 항상 여기서 반등했다. 반등했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 저는 사실 그 이론을 믿는 건 아닌데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어떤 시장에서의 컨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대가 가면 결국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로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이번에도 또 변주가 있었던 거죠. 네. 하락장에 보면 결국은 9만 원이 그런 가격대로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8만 원이 오고 결국 7만 원이 왔거든요. 저는 이제 8만 원을 갔을 때는 정말 대표님 그 방에 가가지고 이제 회의실에 가서 8만 원 이제 바닥입니다. 정말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7만 원대가 보이니까 이제 또 한 번 가서 얘기는 했습니다. 바닥입니다라고. 근데 이게 그래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틀렸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8만 원, 9만 원에 사면서 그래도 8만 원 중반 정도면 끝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8만 원이라는 숫자 나왔고 거기서는 정말 바닥이라고 얘기했는데 7만 원까지 하는 변주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변주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모바일이 성장했고 서버가 성장하는 시장 내에서의 이제 바닥 사이클이었고 이번에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서버랑 핸드셋 모두 다 성장이 느려진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재고 증가, 전에 볼 수 없었던 재고 증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공포감이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빠졌던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또 7만 원 안에서도 다시 계산해보고 고민해본 결과 지난번 사이클이 6만 원, 5만 원대였는데 다시 6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지난번 사이클의 바닥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한다는 얘기인데 과거 사이클 바닥 트라이 정도로 난 이 산업이 망가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7만 원의 바닥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뭐 물론 저의 평단은 9만 원과 8만 원 근처였고 그치. 뭐 그러겠지. 예, 당연히 그랬겠죠. 다 그렇죠. 예, 다 그렇죠. 뭐 누가 7만 원에 사신 분도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열심히 그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셨겠어요. 근데 다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주가도 올라와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이 업이 패터닝이 있긴 하지만 똑같지 않은 것들이 참 묘미다 이런 생각이 가지게 되고 맞아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그래서 100번 분할 매수, 100번 분할 매도 이 그래.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하라 이거죠. 기계적으로 감정을 빼고. 예. 근데 그게 사실 기계처럼 안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얘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을 하셔가지고 네. 7만 원대는 별로 못 사셨죠? 못 사죠. 못 사죠. 저도 이거 떨어져서 막 사. 근데 저는 이제 어떠세요? 김 이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 디폴트 값이라 생각.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디폴트 값이야.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 네. 내가 사면 무조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건데 꼭 제일 싸게 살 때는 손이 안 나가. 그렇죠. 항상 그렇죠. 항상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저는 손이 안 나가는 저를 보면서 야 이거 바닥이네. 네네. 못 사면서 바닥이네. 이런 생각이 머릿속으로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없으셨어요? 근데 사실 바닥 추정이라는 것 자체가 해보시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한 10번 도전해보면
한 세네 번 맞나? 보통 다 상상을 벗어나잖아요. 예. 그 위에서 보통 튀기도 하고, 그렇죠. 그 아래서 튀기도 하고. 예, 그래서 바닥을 나름대로 어떤 선들을 그어보긴 하고, 제가 그걸 많이 도전은 하지만, 전 분명히 무조건 틀릴 거라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틀릴 거라 가정을 하고, 그 틀릴 거라는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써서 네. 이 가격에서 반등했을 때의 모습, 그다음에 저 아래에서 반등했을 때의 모습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하는 게 그 안에서 이제 합리적일까 모르는 상황 안에서 네. 그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꾸로 상승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대기를 못 맞추는데 이쯤에서는 부담스럽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천천히 이제 매도해 나가는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1년 내내 1년 이상의 그 하락장을 경험을 하니까 사자가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분할 매도도 점점 잘게 나누면서 뒤쪽으로 그쵸. 후방으로 밀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오르는 놈을 다 못 잡는 거예요. 그쵸. 사고 있으면 올라버려. 네네. 예, 특별히 저는 이제 뷰티에서 여러 종목 그랬어요. 아, 예. 예, 뷰티 쪽에서 정말 잘 잡으셨네요. 네. 아니, 잡았는데 네. 올라가니까 멈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 올라가는 거 따라 그 전 사이클이었으면 그 전 그 상승 사이클 경험이 있으니까 내려갈 때 올라가면 따라잡아. 네네. 근데 또 물려. 네. 또 물려. 이러니까 뭐냐면 떨어질 때만 잡아야지 이러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1년 반을 그렇게 익숙해 있으니까 떨어지면 잡아야지 하다가 수량을 다 못 채우고 그냥 휙 날아가 버려. 뭐 그래서 심지어는 40% 50% 어떤 거는 뭐 80%뭐 이렇게까지 이 수량 가지고 그래서 중간 너무 짜증이 나서 수익 다 못 채우고 많이 비중을 채웠으면 끝까지 들고 갔을 건데 네. 중간에 그냥 털어버리고 네. 기분 나빠서 감정적으로 그쵸, 대응하고 그쵸. 그런 경우 그런 어떤 역의 실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네네. 23년 네네. 그런 뭐 아, 이거 그런 비슷한 경험은 많이 있죠. 예. 충분히 많이 있고. 아니, 저희 실수하는 걸로 따지면은 정말,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투자하는 게 원래 실수를 많이 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저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수 인정해야 된다. 이거 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똑같고요. 근데 올해 잠깐 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네. 작년 장은 이제 가격대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했으니까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한다는 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순간 밸류에이션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투매가 나타나서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투매 물량이 끝난 다음에 주가 반등하기 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가 터진다라는 가정이 깔리면서 바로 그 위에서 이제 가격들이 형성됐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밸류에이션으로 읽어줄 수 있는 그 기업의 최하단 주가까지 내려간 상황이었어요. 22년도 주가가 21년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주가 더 내려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패닉이고 그냥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냥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무조건적인 하락을 할 거야, 급락을 할 거야, 뭐 이런 기준이었는데 결국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하단까지 주가를 맞춰놓은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의외로 또 돈을 풀고 재정 정책에 의해서 미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 그렇게 빨리 안 나빠지니까 주가는 너무 싸네? 이러면서 주가들이 다 튀었으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항상 하락장 끝에 그 바닥에서 반등할 때 항상 세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걸 조금 늦게 잡게 돼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좀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게 이제 매번 시장마다 있는 건데 이번 장은 다른 게 또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번 장은 놀라운 정도로 달라진 게 개인들의 유동성이 강력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정보에 대한 얘기를 제가 21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게 이제는 텔레그램,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이런 것들이 정말 촘촘하게 결합되면서 이제 어떤 어떤 그 인터넷상에 있는 그
동아리나 어떤 네트워크들을 가보면 주식 얘기하는데 가보면 엄청 전문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내가 그 회사를 어떻게 공부해봤는데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주가에 어디까지 반영돼 있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를 굉장히 빠르게 합리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그래서 반등이 셌던 부분들이 평상시에 보던 모습과 그리고 올해부터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가 같이 묶여 있어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화된 세력화된 개인들, 부분도 있죠. 예. 세력화가 그 예를 들어 자기네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말씀하신 텔레그램의 그 주식방이 정말 강력한 파워를 내고 있다.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많이 느껴지죠. 예. 지금은 그게 뭐 꼭 텔레그램이 아니더라도 저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블라인드 같은 거를 가끔 이제 들어가 보면 주식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각자 그 직업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시는 가끔 그러니까 제가 흠칫 놀라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이제 직업인으로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의 이제 견해를 갖고 딱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냉철하게 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네네. 예, 그런 분들 보면 이게 확실히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들이 형성되면 정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속도에 저희가 못 맞춰가면 우리가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고 참여자가 많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유동성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신입 직원을 6명 뽑았습니다. 저희가 뽑았네요. 정말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뽑았네요. 네, 정말 많이 뽑았던 이유가 저희도 적응해야 된다. 정말 이제는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고 저희도 계속 뛰어다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선 트라이를 하자. 뭐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직원들도 신입 직원들도 많이 뽑고 굉장히 이제 그런 건 새로운 시도를 저희도 많이 하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사실은 뭐 2000년대 이게 그 닷컴 버블 이후에 풍미했었던 개인 중심의 시장 흐름이 다시 재환원이 된 거죠. 예. 이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어차피 기관 투자자들은 점점 더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기관 완전히 퇴조하고 23년도 20이 뭐 계속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만 23년은 확실하게 기관은 이제 존재감이 너무 없어지고 네, 반면에 개인이 중심이 된 시장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크고 맞습니다. 또 그리고 정보의 그 과잉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잉에 의해서 쏠림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일정 부분은 또 독이 되겠죠. 네네.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시장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제가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 나와서 말씀드렸던 사실 닷컴 버블도 그런 모습 중 하나였고 네. 뭐 최근을 보면은 이제 17년, 18년 또 15년에 뭐 코스닥이나 바이오 붐도 바이오 아주 붐? 예, 네. 그런 것도 이런 모습이었었고 예, 이런 것들은 항상 과도하게 또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또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졌고 정보의 힘도 세졌는데 더불어 과잉도 같이 존재하는 그게 섞여 있는 시장이었다. 네. 예.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분석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생각은 이 개인 투자자들 저도 개인 투자자였을 때 뭘 중요시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내러티브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스토리라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앞으로 이렇게 쭉 성장할 거야라는 어떤 그 스토리가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개인 투자자였을 때와 지금을 조금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저는 그 스토리라인을 세울 때 실패할 가능성과 성공할 가능성을 다 보고 네. 그 모든 것을 합한 기대값을 저는 최종적인 주가의 어떤 그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초보 때 투자자들은 성공 가능성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실패 가능성 보통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들이 대부분 애누리가 없는 아주 이제 합리적인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도 하는 실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거를
제시하시면서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시려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당연히 주가 그렇게 올라갈 거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인정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동시에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못했던 시장이 사실은 지난번 코스닥의 바이오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바이오 붐 때도 사실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신약이 성공할 거라는 가정하에 주가가 엄청 올라 있었고 근데 대부분의 약들이 사실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이오 주식들이 무너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무너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과 우려들 그런 것들을 이 주가의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잘 계산하셔서 그것들을 가격들을 목표가를 산정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저 생각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업자가 되려면 전문 투자자, 그냥 전업 투자자든 뭐든 해서 이걸 먹고 밥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의 어떤 첫 번째 특성,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들의 첫 번째 중요한 그 갈림점 네. 이게 뭔가 보면 깨질 걸 먼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어느 순간 계속 성공하다 한 번에 깨지면 그렇죠. 그 순간으로 시장에서 아웃이니까요. 그렇죠. 네. 500% 수익 나고 70% 깨지면 거의 제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뭐 100% 먹고 50% 깨지면 제자리인 거예요, 계속. 네. 근데 김 이사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업계에 있으면서 그 경험 많이 했어요. 저도 경험 많이 해서 점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진화하는 거죠. 네. 그게 맞는 편. 저희 그 동료들이라든가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뭐 똑똑하잖아요. 얘기도 잘하고 뭐 얘기도 너무 뭐 대단하고. 근데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 깨져 있어. 심지어는 이런 얘기들. 올해 수익률 몇 프로? 100% 넘었어요. 100% 넘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누적 수익률 되게 좋겠네 했더니 아니 아직 예전 본전 못 찾았어. 너무 많아요. 이게 일반론이에요. 저희 이 업계에서 일하는 많은 이 투자를 하는데 아직 그 이걸로 뭐랄까 이것만으로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덜 훈련된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인데,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건 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면 위험 관리 못하면 못 먹고 산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면 안 돼. 그거를 이제 지우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실패 확률을 조금씩 줄이면서. 근데 개인들은 돈 벌려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버는 사이드만 생각하는 거죠. 네네. 깨질 사이드를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지식이 약한 상황에서 유동성의 어떤 힘에 의해서 주가들이 움직일 때 돈을 벌고 싶은 개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 한두 판을 이겨서 제가 큰 돈 벌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뜨고 그냥 다시 카지노 안 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고 다시 또 카지노를 찾고 결국은 조금 버시다가 다 잃어버리시잖아요. 네. 그거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봐서 맞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하죠. 뭐 그냥 한 번의 운인데 이게 내가 한 50배 났고 내가 거기서 이 돈 가지고 다시는 주식시장에 안 올 정도 난 돈을 벌었어. 나 이제 영원히 떠날래. 이렇게 되셨다면 저는 뭐 그걸로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내 경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런 경우가 나오면 모든 분들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상상을 가지시고 다들 접근하시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예. 복권방에 줄 선 거하고 똑같은 모양새라. 아, 그렇죠. 저는 듣다 보니까 항상 로또 1등 몇 명 당첨되면 항상 줄 서시잖아요. 그거와 저는 비슷합니다. 진짜 예. 로또방에 줄 쓴 거 보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와 사람들 자기 돈을 저렇게 버리는구나 하면서 와 저렇게 해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나 독립을 이룰 수가 없을 텐데 좀 안타까워서 그 줄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딱 복권방 줄 주는 거하고 비슷한 논리구나. 네. 근데 뭐 사실은 그런 거를 또 기가 막히게 또 잡아내시는 능력이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그건 포기했는데 우리 흔히 업계 용어로 이 표현 쓰기 싫긴 하지만 우리 매사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예.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영역인 거고, 예. 저는 그 영역은 없어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그냥 제 스타일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딱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편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원고도 없고요. 그냥 아예 원고도 드리지 않았고, 무슨 얘기 하자는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저한테 원고 한 분도 안 주시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운영자들끼리 그냥 그냥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옆에서 엿들으신다는 개념으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김현준 이사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거시 흐름 사실 별로 보진 않지만 립 서비스 차원에서 사실 거시 사실 작년 재작년에 한번 봤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렇죠. 봤어야 되는 것이었고, 당분간 그렇게 큰 것이가 올까 좀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것이 자꾸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너무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환율하고 금리하고 모든 상황들 다 보고, 각국의 상황들 보고, 블록화된 상황들 보고 이러면은 골치 아파, 주식 못 할 것 같아. 근데 사실 수익은 또박또박 나는 시장이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거시는 지금은 아예 거시를 접어두고 그냥 기업과 달라붙어 갖고 투자하는 게 훨씬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립서비스 차원에서 거시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거시는 애매하죠. 애매하죠. 우선 제가 거시를 봐야 되는 이유와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든 기업들의 결국 주가는 이익에 사실 대부분 비례하는데, 그렇죠. 뭐 좋은 회사는 경기랑 상관없이 계속 이익이 좋아질 수도 있어서, 그런 기업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크로 환경, 거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익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때 주가도 다 출렁거려서 사실은 매크로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왜 그러면 거시를 보지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서의 제 생각은 거시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저는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인데 그 세상의 모든 일을 저희가 다 예측할 수가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지난번처럼 금리를 올린다. 이런 거는 이제 변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점점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어떤 흐름에서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결국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명확하지만 이제 지금 요즘 같을 때 이제 매크로를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분명 경기는 조금씩 위축돼 가는데 저희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 번도 소프트 랜딩이 거의 온 적이 없어. 한 번도 아니죠. 거의 온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안 올 수도 있고 하드 랜딩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정말 합리적인가? 조금 더 실적이 깨지면서 주가가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변수 통제가 쉽지 않아서 지금은 거시가 사실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게 솔직한 저의 생각이자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주식 투자하기 애매하냐? 제가 이제 고객 설명회를 최근에 좀 다니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매크로 되게 애매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장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코스피 기준으로 저희가 아까 작년 22년 10월이 사실 기준점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최고 바닥 기준점이고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면. 그런데 거기서 불과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라왔냐. 그렇죠. 20%가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20%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조정이 온다. 뭐 경기 침체가 왔다. 기업 실적이 조금씩 부러진다. 그러면은 이 주가가 얼마나 더 많이 빠질 거냐 생각해 보면 지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시스템 리스크가 와야만 깨진다는 얘기죠. 시스템 리스크는 없을 거라 가정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 가장 간단한 은행 자빠진다는 얘기. 그렇죠. 은행 자빠지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다 돈 회수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죠. 신용을 서로 못 믿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안 온다면 결국은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10% 내외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상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좀 매크로가 애매하더라도 종목은 그 안에서 좀 찾아보자. 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식 비중이 좀 낮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수익이 좀 나셨으면 현금 비중 좀 언제쯤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저 개인적으로 회사는 모르겠어요. 회사는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회사는 어쨌건 회사도 포지션은 지금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주식 비중은 계속 유지해 갈 생각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최근에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뭐 나이키 같은 주식들도 빠졌고, 빠졌죠. 예. 네. 국내로 보면 뭐 저는 LG전자 같은 종목이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14만 원, 15만 원까지 거의 갔다가 그게 이제 생각보다 경기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하는 과정 중에서 컨테이너 운임이 워낙 비싸서 그렇죠. 이익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이익들이 올라와 주니까 생각보다 LG전자 싸네 하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다시 미국에서 가전이 안 팔릴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주가를 다시 빼냈거든요. 이미 주가들이 그런 식으로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상당 부분 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바닥에 사야 되고 반영이 아직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을 건데 반영이 덜 된 종목은 사지 말아야 되고 그런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귀찮으시면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뷰티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뭐 경기가 나빠진다고 이 성장세가 갑자기 확 꺾이거나 물론 소비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지금의 이 화장품의 성장세는 사실 지역 확대, 수출 확대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건 구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경기 영향을 좀 덜 받은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구조적 성장주, 경기 침체를 이겨낼 만한 성장주를 찾자. 이런 것들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매크로 아예 신경 안 쓰는 거 아니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 내에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럼 기업 쪽에서 한번 또 기업 측면에서 애매모호한 종목을 한번 뽑아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정말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가. 맞습니다. 네,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 이게 시계열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쵸. 완전히 달라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싸고 어떻게 보면 보초 쓸 것 같고 이렇게 그렇지 비싸진 않아요. 네. 비싸진 않은데 10년 장기로 놓고 본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10년 놓고 보면 너무 좋은 회사야. 근데 거기에도 전 반론 하나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죠. 함정이 있어. 네, 그러니까 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네. 시장 대응을 얘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싸긴 너무 싸. 싸긴 너무 싼데 시장은 좀 꺾인 거. 피크아웃 이런 거 맞죠. 나오는 것 같아. 다들 피크아웃에 네. 대한 그 메모리. 그러니까 사실은 연초부터 피크아웃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잘 가서 3분기까지 너무 잘 뽑아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피크아웃 온 것 같은데 가격은 또 싼데 그래도 상반기에 못 건드려서 아쉽지도 않지만 지금도 건드리기에는 뭐 계륵 같은 뭐 이런 존재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자동차를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어딘가에서 미국 경기가 정말 더 침체에 더 빠져들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이미 주가들도 이제 그 침체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쯤 저는 이제 바닥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바닥을 뭐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지만 그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정말 저는 고민해봐야 될 포지션이라고 정말 저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고객 설명에 그 증권사 나가서 이제 PB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난 관심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엄청나게 싼 주가 안에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자동차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익이 꺾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상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제 고민은 거기서 뭐가 있냐면
이미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뭐하고 해서 자동차 가격이 깎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익이 깎인다 하더라도 싸. 지금 밸류에이션이면 합리적인데 그래, 아니 싸. 지금 그렇지, 그거지. 네. 예, 그래서 이거 사놓고 버티면 경기 좋아질 때는 읽어줄 수도 있겠는데 그치. 이 생각이 있어서 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고민이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틀렸다면 뭐가 틀렸을까? 내가 이 사고 방식에서 틀렸다면 틀린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고. 예. 그게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했던 게 맞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죠. 이미 차를 테슬라를 이렇게 타시잖아요. 저 한번 태워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전 테슬라가 이제 그 산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율주행 저도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차를 사고 싶어하는 고민이 있는데 뭔가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이제 초보 운전 이제 막 딱지를 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제 완전해지면 지금 이미 챗GPT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완벽해져가는 자율주행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을 완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현대차나 기아를 봤을 때 이 밸류가 싸다고 인정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싼 거죠. 그렇죠. 그 두 개가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밸류 그 실적 대비 이 가격은 사실은 어떻게 봐도 앞뒤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그렇죠. 결국은 내연 기관에 대한 할인가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가격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건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현대기아차가 테슬라 빼고는 전기차에서 제일 열심히 잘하는 내연 기관 중에 제일 잘하는 업체거든요. 그렇죠. 예. 이 고민에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전기차의 시제가 계속 오고 있는 과정 중에서 테슬라가 그러면 완벽하게 100% 독점할 거냐?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그럴 수는 없어요. 없어요. 100년 자동차 역사에 그런 적이 없으니까. 예. 아니 테슬라가 물론 엄청나게 헤게모니 가질 것 같아요. 뭐 예, 예를 들어서 핸드폰 업체들이 정말 수백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2개 남은 거잖아요. 삼성과 사실은 이제 애플만 남아 있고 나머지 중국 업체들 일부가 남아 있는 건데 자동차도 사실은 그렇게 전환기를 넘어가면 많은 업체들이 정리되고 압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아웃될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데 주가는 이미 그걸 반영하고 그렇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제가 손실을 볼 가능성보다는 이익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가정은 깔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고민 속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합의가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사가지고 먼저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가출하자는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 지금 고민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 포지션 안에서는 지금 자동차로 분산시켜 놓기보다는 너무 명확해 보이는 반도체로 그냥 이 사실 저는 메이드된 패를 되게 좋아해요. 확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런 쪽으로 본다면 조금 더 자동차보다는 반도체여서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나중에 기아와 현대도 투자를 해야 되는 후보군이고 그쪽으로 자산을 옮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자동차 부품을 선택했어요. 올 초에.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건 가격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품이 이제 자동차 부품들 반도체를 못 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동차 Q가 성장이 없었는데 오히려 Q가 역성장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물량이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Q는 명확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그 Q가 올라가고 이 상황에서 그럼 자동차 산업이 경기 침체 영향이 있겠지만 Q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그럼 뭘 사야 될까? 결국은 자동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주가 훨씬 더 나아 보이겠다. 그게 또 올해 뭐 일부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셨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품주를 일부 플레이를 해서 수익을 냈고 지금도 여전히
그쪽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예. 사실 뭐 딱 그거죠. 이 전환기의 기간이 꽤 될 텐데 잘못 들어갔다 또 우리 항상 하는 그 보초 쓰기 할까봐 그렇죠.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네. 네. 그 뭐 사실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으면 그렇다고 또 아예 안 사는 것도 말이 안 돼서 포트에 얼마만큼을 뿌리느냐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사실 그 전환기라고 할 때 무섭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올해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가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넘어갔습니다만은 일본 자동차 수출량보다 중국 자동차 수출량이 많아졌어요. 예. 이거 대전환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대목인데 이 전기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스토리고 그다음 예, 중국 업체들이 일부 유럽 메이커를 먹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현상인데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테슬라도 넘어야 되지만 아니면 응전을 해야 되지만 중국 업체들의 도전이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측면도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뭐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완성도가 뭐 사실 현대차는 굉장히 또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렇죠. 지난 몇십 년 동안 노력하셔서 사실 완성도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이고 그렇죠. 외장 완성도는 뭐 전장하고 이런 거는 뭐 탑 클래스죠. 이제 뭐 사실 제너시스를 사실 이렇게 타보면 물론 이제 독일 차나 뭐 일본 차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차들을 선호하실 수 있지만 감성 있죠, 감성. 감성 네, 있죠. 드라이빙 감성 네, 있으니까. 있죠. 이거 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정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20년 전에 현대차와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좀 올라와 있고. S 클래스 타시던 분이 G90 타더니 되게 만족한다고요. 예, 그러신 분도 있으실 수 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사실은 밸런싱은 어떻게 또 하냐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민인 부분들은 자동차 산업이 점점 소프트웨어화 되면 그렇지. 이게 중국 업체들이나 이런 후발 업체들한테 사실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그렇지.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또 상황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상상이 되냐면 유럽의 자동차 종주 지역이었던 유럽에서 포드 T 모델 이후로 그 중심이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과정. 그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지금 막 1년에 막 한 3천만 대 가까이 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올해 지금 적어도 2,500만 대 이상 만들 것 같거든요. 와, 그러면 이거를 과연 우리 뭐 중국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연기관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전기차 오면 판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서 모터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100년도 넘은 기술인데 모터 기술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국 분들이 중국을 너무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좀 그것도 해요. 들죠. 예. 예, 다만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 또 얘기해 보자면 사실은 현대 기아가 굉장히 이걸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죠. 계신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뭐 양쪽 다 열어놓고 좀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고 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주가가 너무 싸니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매입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비중을 제가 이걸 완전히 주력을 가져갈 건지 조금 일부 담는 형태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 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매모호한 시장에서 애매모호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애매모호한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아마 여러분한테 저희가 기업을 어떻게 보고 분석하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엿보셨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다 해서 결국 예.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결국 비중을 정하는 거니까요. 예. 그냥 정해지지 그렇죠. 않죠. 우리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접근 방법, 어프로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 그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테슬라가 주도하는 새로운 자동차 산업 그 환경 펼쳐진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시연을 했잖아요. 그리고 FSD 베타 12. 네. 그리고 나서 사실 테슬라 주가도 좀 강세였었고, 근데 완성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높은 평가들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전 중요한 건 이게 결국 학습시키는 방법을 챗GPT가 보여줬고 이렇게 하면은 학습이 돼라는 걸 보여주니까 모든 업체들이 다 그 방식으로 해서 지금 다 그걸 시도하고 있는데 된다는 거죠. 문제는. 네. 자율주행도 되는 방식을 찾아냈으니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는 됩니다. 우려되고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서 후발주자인 다른 업체들이 어찌가 약점을 가지고 이제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불편한 건 맞고요. 근데 뭐 도돌이표 같지만 독점 기업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고 분명히 누군가 살아남을 텐데 현대차가 가장 후발주자로 뭐 먼저 나가 떨어질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자율주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엄청 도전을 했던 업체고 지금도 많이 레벨이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다른 업체들이 구조조정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결국은 어느 정도 자기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전히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던 분들이 사실 저도 안 믿었고 다른 분들도 다 안 믿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분들이 인사이트 있게 보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시대가 와서 엄청난 변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반도체 투자하는 게 되게 편안하죠. 네, 편합니다. 편안하죠. 그래서 반도체를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다 자율주행만 해도 어마무시한 반도체 파워,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이제 AI로 접목이 되면서 사실상 어떤 느낌 드냐면 모든 게 통합됐구나 이제. 모든 게 통합됐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빅테크 업체들에 비해 후발 주자하고 좀 처져 있었던 테슬라가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강하게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진짜 한번 이 빅테크들과의 그 대전을 한번 치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결국 컴퓨팅 파워와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싸우는 빅테크들의 일점 한번 뭐 사실 가정용 AI든 휴머노이드든 자율주행이든 똑같은 AI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상 뭐 형태만 다른 거지. 네. 똑같은 AI가 있거든요. 그다음 똑같은 학습이고. 네, 맞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간을 모사한 인간적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네.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계산도 하고 운전도 하고 식사도 요리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국은 결집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그 결집의 그 요체를 빨리 만들어내고 잘 만들어내느냐의 컴퓨팅 싸움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향후에 전 뭐 다른 분들이 저기 뭐 스페이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AI에서 한판 대전이 벌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반도체가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왔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마무시한 크기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자신 있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작년 10월달에 나왔을 때는 감산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점돼 있고 감산을 다 할 거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뭐 삼성전자 감산하지 않았을 때, 뭐 다른 업체들이 다 감산하지 않았을 때의 한 분기 그 나오는 적자 규모, 그다음에 감산했을 때의 이 업체들이 이 손실이 줄어드는 규모,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감산 안 하면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결국 점유율을 뺏어오는 걸 텐데 그 점유율을 뺏어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익 다 해봤는데 점유율 조금 뺏어와봐야 2, 3% 뺏어오고 3, 4% 뺏어오는 겁니다. 그거 이익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은 감산했을 때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의 디램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여서 감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었고요. 그래서 감산을 가지고 포인트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챗GPT 뜨면서 사실은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게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AI가 결국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거는 단순한 이익을 창출이 아니라 여기에 적응하는 회사는 살아남을 거고 아니면 다 도태될 거잖아요. 결국은 생존 문제여서 네. 예, 생존이 걸린 문제로 넘어가면서 누구나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AI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반도체는 거기에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건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이거는 메이드 됐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시장에서 예측이 너무 쉬워서 사실은 굉장히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영역이 돼버렸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숫자의 예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HBM의 올해 이제 매출의 가이던스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 비중에서 하이닉스에. 예, 하이닉스에. 뭐 삼성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에 되면 HBM이 물론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물량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10%는 아닐 거고 당연히 20%나 30% 어딘가를 향해서 갈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멈출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내후년과 또 그 해 다음 해가 또 진행되고 나면 결국 HBM이 매출액의 40%, 50%를 향해 갈 텐데 그렇다면 이건 이미 저희가 서버 시장에서 봤던 모습이다. 이미 그렇죠. 예, 서버 시장에서 매출액이 40%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지금은 그 핸드셋이나 서버 같은 제품들의 업황이 눌려 있어서 더 부정적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이러한 식으로 이제 AI 관련된 매출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경기가 회복돼 버리면 주가가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시간 싸움을 하면 수익이 무조건 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다시 애매모호한 종목 하나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또 한 기업이죠.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TSMC로 넘어갔어요. 또 하나의 회사가 또 TSMC로 넘어갔어요. 이것마저 넘어가나 할 정도로 넘어갔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해야 할 때 정말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펀치를 날린 것이죠.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정확히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파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할 때 했고 그리고 EUV 장비 많이 가지고 왔고 3나노 게이트 올라가는 데까지 했고 수율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약간 뭐 채굴 장비 칩이었으면 뭐 난이도가 좀 낮으니까 그건 수율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50조짜리 한 번 제대로 한 번 하려면 50조의 설비 자금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에 삼성전자나 뭐 TSMC나 이런 회사나 하는 거지 다른 회사 잘못했다 그냥 바로 회사 어떤 회사라든지 자빠진다. 세상에 어떤 회사든지 이거 잘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다. 이렇게 큰 투자 했다 잘못하면.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퍼포먼스가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해졌어요. 근데 사실 한국의 미래와 반도체의 미래를 봤을 때 물론 앞으로 뭐 여전히 몇 년간 D램으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렀던 것인데 파운드리 이게 지금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진짜 엄청 고민이 생겨요. 파운드리가 오히려 할인 요소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느낌이 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정착된 빅테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애매모호해졌어.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지르시면 되죠. 너무 편하게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는 조금 그렇게 편하게 옛날 삼성전자 얘기하듯이 하이닉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후공정 준비도 잘 안 했고 그런 상황에서 믿었던 파운드리가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주가는 결국 뭐 삼성을 뜯어보면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줄어 계시죠. 이미 없지. 많은 분들이 줄어 계시고 사실 이게 멀티플을 올려줄 만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건 많이 줄어 있고 현재 사실
핸드폰은 사실 꾸준하시잖아요. 너무 안 좋은 불경기에도 이익이 나시고 뭐 경기가 좋을 때도 이익 나고 정말 꾸준하고 뭐 디스플레이 산업은 뭐 워낙 그 정해져 있는 정도 수준으로 나가니까 그것도 역시나 주가에 어떤 변화를 주기 어렵고 그럼 결국 주가에 영향을 줄 거는 디램과 낸드만 남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주식도 역시나 결국 그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물량 기준으로는 사실 HBM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가격이 워낙 비싸서 사실 많이 매출 비중이 큰 거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HBM에 어느 정도는 진입하실 거고 그리고 일부 이제 HBM 쪽으로 물량이 수요가 생기면서 당연히 이제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이 반등도 하게 되면 주가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를 그동안 바라보셨던 분들의 그리고 삼성전자가 정말 주가가 크게 되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더딘 건 사실이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저희는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고 실제로 저희가 대단하다고 평가를 했었지만 사실은 비메모리에서의 어떤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어떤 이 TSMC의 입지가 너무나 강력하고 예, 그걸 깨부시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강력한 2위 사업자로서 유지해 가면서 뭔가 틈이 생겼을 때 쫓아 올라가는 전략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막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오늘 한 시간에 걸쳐서 벌써 이렇게 했나요? 시간 원래 주식쟁이들이 주식 얘기하면 주식 얘기하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몰라. 네네네. 혹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요? 우선 이제 제가 1년 만에 시간이 너무 빨라서 1년 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이제 시장이 이제 한참 좋을 때 나와서 재작년 상반기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조금 시장이 조금 하락하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저도 이제 조심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후에 이제 작년 말에는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제가 한 말들에 대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조심스러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 한 사이클을 제가 쭉 같이 어차피 출연했으니 한 사이클을 제가 다 마무리하고 말씀을 다 드리고 책임감 있게 하고 제가 이제 제 본업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벌써 2년이 지나면서 벌써 한 사이클 비슷하게 지났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하락을 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또 어떻게 돼서 중간에 뭐 변동이 있다가 다시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이클의 어떤 이제 반등 시장까지 와서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들을 제가 봤고 그래서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온 데까지 지금 제가 사이클 마무리 져서 어쨌건 제가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좀 책임을 지고 싶은 부분들을 잘 이제 마무리 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저는 사실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이제 각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각도님처럼 제가 이렇게 인사이트 있게 말씀드리거나 사실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면서 모든 주제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은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역량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단지 몇몇 종목들을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의 가격을 책정하고 이쯤 사면 손실 없이 이익은 낼 수 있겠다 이런 거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사실 이게 모든 시장이나 이런 많은 변수들을 다 설명해낼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빈약한 컨텐츠 안에서 한 사이클 동안 잘 마무리 짓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고요. 이제 저는 당분간은 이제 좀 본업에 충실하면서 수익률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당분간은 조금 구독자님들하고 좀 못 뵐 것 같고 다음에 다시 또 한참 또 있다가 기회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년 만에 만났어요. 1년 만에 만났어요.
본업을 저희가 지장을 준 적이 없어. 아, 그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게 네. 그 본업의 지장이라보다는 네. 제가 이 참 말씀을 계속 이제 사실 이 모든 시장들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또 새로운 얘기를 또 재밌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스타일이어서 참 원래- 없는 컨텐츠에 저도 이제 원래 가치 투자자들이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 같이 네. 사는 뭐 뻔하잖아요. 네, 그렇죠. 싸면은 열심히 사라고 얘기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제 컨텐츠는 많은 부분 말씀드려서 이 정도에서 저는 이제 현업으로 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영준 이사님 그동안에 한 4번 나오셨나? 그 컨텐츠 한번 묶어서 추석 때 그냥 묶어서 통으로 다 한꺼번에 다 보내야 되겠네. 예. 네. 자, 네. 오늘 그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대담하면서 굉장히 크게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처음에도 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한 시장에 대한 시각과 투자에 대한 시각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만난 지가 2년 반쯤 됐나요? 그럼 예, 됐네요 벌써. 예, 예. 2년 반 동안에 김 이사님이 굉장히 훨씬 더 성장했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이라든가 큰 나무를 보는 것 같아서 나는 언제 저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유, 예. 네. 얼굴도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만 할 수 있었던 컨텐츠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 저희 잘 이끌어 주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다른 컨텐츠 만드시는 분 이거 이건 진짜 뿌듯하다. 진짜 다른 분들 못 만들어. 이거 이제 장담하건데 당분간 이런 컨텐츠 안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고 약간 잘 모르시겠더라도 몇 번 더 보시면 여러분한테 피해야 되고 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 좀 이렇게 날라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면 특별히 자기 친한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타이거 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곧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